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0일 오후 4시 39분입니다. 지난 6월 7일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획기적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사법원,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이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그것도 대법원 정언합의체가 확정 판결한 사건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각과 각하는 다릅니다. 각하는 이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기각은 심리를 해보니까 당신이 졌다 이런 것이고, 각하는 이거는 소송건이 아니다. 소송건이 아닌 걸 왜 대법원이 판단을 했느냐,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대법원이 각하를 했어야 될 건데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형사사건을 뭐 민사소송으로 가져온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나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김명수 대법원 재판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재판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재판 똑바로 하라,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에 근거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의, 그것도 전원합의체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재판에 참여한 것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법에 없는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중대사안입니다. 외교와 직결되는 문제고, 2018년에 그 판결 때문에 한일 관계도 나빠지고 한미일 동맹 관계도 흔들리고, 더구나 반일 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한국을 국가로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게 나중에 안보 문제로 번져가 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보 보호 협정까지 취소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겨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이 지경까지 갔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대한 사안의 출발점이 된 징용공 배상 판결이 엉터리였다, 법에도 없는 판결을 했다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판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그 구속력이 있어요. 기속력이 있습니다. 하급 재판부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바꾸더라도 비슷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180도로 뒤엎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급 재판부의 판단이 맞느냐, 김명수 대법원의 판단이 맞느냐를 들여다보면 이거는 삼척동자라도 김명수 대법원이 엉터리 판결을 했다. 요새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사법 포퓰리즘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 쉽게 말하면은 대법원이 이 가짜 민족주의에 기초한 판단을 했다가 외교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말았다. 사법만 망친 게 아니라 외교까지 망쳤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판사들 중에 맹종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법률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위안도 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됐어요.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곤란하게 되니까 문재인 정권 봐주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법률신문이 전문 신문이니까 법률신문이
그 각하의 이유를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선 이겁니다. 국제법과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단죄물입니다. 재판을 할 때 국제법과 헌법이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헌법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국제법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그 2대 표준이 되는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엉터리 판결이고, 쉽게 풀면은 김명수 대법원 재판 똑바로 해요 라는 일종의 단죄문 경고였다는 이야기죠. 재판부는 그 각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외교 문제를 다룬 법리이므로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문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 문서 등의 문은 그럴 문자, 말씀 문자죠. 문은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에 추정되는 이란 뜻입니다.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하면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맺었던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협정을 읽어보면은 이미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따라 나옵니다.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헌의 의미는 개인 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좀 길게 설명했지만은 이겁니다.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그때 몇 억 불의 우리가 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양국 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1965년 이전에 있었던 사안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청구권 소송을 할 수가 없다. 국가와 국가 사이는 물론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다.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는 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적어 놓았으므로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이 이겁니다. 그렇더라도 청구권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재판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고 뭐 사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지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게 아니지만 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재판부는 그 다음에는 재판부가 중요시하게 하는 것은 이게 국제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이, 재판부는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1심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따르면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는 식민 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에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 이걸 뭐냐 하면은, 그러면 대법원이 왜 느닷없이 2018년에 징용공 배상 해야 된다는 판결을, 일본 기업이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은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다른 이유라는 게 식민 지배의 불법성, 일본이 한국을 35년 동안 식민 지배한 것은 불법하다.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청구권 소송은 가능하다. 이런 법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국제법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식민 지배가 불법이다에 대해서 한국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생각이 달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불법이라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법했다고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권 협정이 맺어진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라는 그 말은 그것은 앞으로 법적으로 더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배상받아야 될 걸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배상이라고 하지 않고 청구권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덮기로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18년에 느닷없이 이것은 불법 징용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따져야 될 것은 식민 지배가 불법했다고 해가지고 종주국이 배상한 예가 있느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자꾸 특수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가 불법이면은 당연히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한 게 불법이다? 배상해야 된다. 영국이 미국을 식민 지배한 게 불법이다? 배상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1심 판결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 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한 운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제27조와 금반원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양에서 통하는 어떤 법률 용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금지할 금자에다가 반대할 반자에다가 말씀문자 금반은 에스토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어의 연원을 둔 영어 법률 용어입니다. 에스토벨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이미 합의한 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합의한 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에는 없는 이유, 즉 일제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므로 청구권 협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일반법과 국제법의 대원칙, 금반원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또
인용되고 있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 말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특히 국제 관계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여기에도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부장판사는 작심을 하고 이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각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하시키려면 얼마나 논리적 무장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을 부정합니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 여기서 그와 같은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김명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강제집행은 확정 판결이 실제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원의 원칙 등 신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청구 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냐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걸 집행할 때, 즉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면은 그게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반원의 신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은 일본 기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를 파탄내는 그리고 국제 뭐 사법 재판소라든지 이런 데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엉터리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재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소송을 통해서 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딱 덧붙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요. 얼마나 이게 엄중한 판결문입니까? 그래서 이건 단죄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장입니다. 엉터리 재판했다고 고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제집행, 그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치러지느냐?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한일관계가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질서유지도 마찬가지죠. 질서유지, 이런 식으로 법에도 없는 판결을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법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헌법 정신과 국제법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일종의 포퓰리즘 방식으로 쏟아낸다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해가지고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도 침해하는 것이라는 준엄한 논고입니다. 이건 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지적한 셈입니다. 엉터리 판결로 한일 우호관계, 한미일 동맹관계가 타격을 받았고 국내적 분열도 초래하였습니다. 이 외교에 관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김명수 등의 오만한 판결이 외교와 안보와 헌법 질서까지 망쳤다는 무서운 비판입니다. 외교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판사들이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외교 관례를 물어보기도 하고 정부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외교에 관한 사법 자제의 원칙인데, 요 앞에 양승태 대법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까 이게 또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해가지고 양승태 측을 막 수사를 하고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의 선고는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던 재판부의 파기환송 선고를 추인한 셈인데, 2012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공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 말도 아닌 판결문을 쓴 김능환 주심은 당시에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사법 포퓰리즘이고 반일 종족주의적 법 해석이며 국제법을 무시하는 아주 후진적 발상이고 역사에 대한 오만입니다. 누가 판사에게 건국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판사는 용감한 사람들이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재판을 해야 되지, 누가 판사 보고 건국해달라고 했나요? 아니, 대한민국이 건국해 있는데 또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건 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과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입니다. 법률신문은 이게 있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1심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이게 판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리는 1심이 맞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한 부장판사는 법률신문 측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국제법 경향으로 볼 때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소 예외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지만은 대법원이 종전 판결을 번복하려면 다시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국제법을 가르치는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도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 1심 판결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과 3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거나 상고하면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도 판사들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게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할 문제다. 이거 재판 계속 해가지고는 혼란만 온다. 빨리 한일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심 판사가 건국하는 심정으로 내린 판결이 한일 관계만 흔든 게 아니라 한국의 사법 질서까지 흔들어 버렸습니다. 참 오만한 판사가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김명수, 김능환 이런 사람들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앞으로 시달리겠습니까? 지금 권력이 보호를 해주니까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지만은. 감사합니다.